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 1회 기출문제인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20문제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운영체제 분석을 위해 리눅스에서 버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니까 당황하셨던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명령어를 물어보는 문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의 명령어만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에 l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ls라고 하는 명령어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가 보이시죠? 요거는 파일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일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일을 결합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 문제에서 지금 리눅스 버전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런 내용도 요 캣에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pw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요거는 현재 경로가 어디쯤인지 현재 경로를 표시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uname입니다. 이 1번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 이 시스템의 이름, 사용 중인 운영체제 버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저 uname 명령어를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확인했더니 2번하고 4번을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의 의도는 4번 uname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였지만 공교롭게도 이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 또한 리눅스에서 버전이 확인되더라. 이런 항의를 받는 바람에 2번, 4번 두 개가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 내외부 송수신 시스템 연계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쭉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내외부 송수신이다 라고 하는 건 내부에도 시스템이 있고 외부에도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시스템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을 연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종류를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DB 링크가 있습니다. 이름 위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DB 링크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DB 커넥션입니다. 수신 시스템의 WAS에서 송신 시스템 DB로 연결하는 DB.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DB 링크와 더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종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API입니다. API 혹은 오픈 API라고 되어 있는데 송신 시스템의 DB에서 그 다음 데이터를 읽어와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연계 기술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기술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수신 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송신 시스템 DB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퍼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술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소켓이 있습니다. 서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생성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소켓을 이용해서 포트를 할당받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웹 서비스가 있는데 웹 서비스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 WSDL이나 UDDI나 SOAP이나 이런 것들은 실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혀 놓으시고 이게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포트를 할당하고 클라이언트의 통신 요청 시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내외부 송수신 연계 기술을 물어봤습니다.
자, 내외부 송수신 연계기술 중에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계기술들을 쭈루룩 봤었거든요. 거기에서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통신을 위해 존재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속핵 기술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계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항목들을 쭈루룩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객체, 클래스, 캡슐화, 데이터 은닉, 상속, 다형성 이런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의미하는 거죠. 업무 수행을 위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인공을 객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래스입니다. 공통적인 속성과 행위를 가진 객체를 묶어서 추상화를 한 게 클래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멍멍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쭉 묶어서 추상화를 하면 동물이다, 생물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슐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구현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캡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캡슐에 쌓여져 있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는 보이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열이 내려가겠구나, 기침이 먹겠구나, 이런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캡슐화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데이터 은닉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객체가 자신의 속성과 메소드를 다른 객체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데이터 은닉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은닉을 하면 캡슐화가 되겠죠? 캡슐화를 했던 이유가 데이터를 은닉하려고 했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캡슐화하고 데이터 은닉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가진 속성과 행위를 객체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여러 가지 특징을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객체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상속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객체를 사용해서 또 다른 객체를 구성하는 것, 그것을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형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인데요. 메소드는 같은데 반응은 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운다 그러면 엉엉 울겠죠? 그렇지만 멍멍이는 운다 그러면 멍멍 우는 거고 야옹이는 야옹야옹 울겠죠? 메소드는 운다인데 반응은 서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형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하고 좀 친해지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에서 우리가 앞에서 쭈루룩 살펴봤던 것들이 객체지향 개념이었어요.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서 외부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밖으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 4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메시지, 캡슐화, 다형성, 상속. 자, 답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답은 캡슐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묶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은 게 디자인 패턴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쭈루룩 묶어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은 거, 그것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설계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자주 나타나네? 공통되는 문제들을 묶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묶은 거죠. 그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자, 3번에 보니까 팀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자,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 3번 패턴 그 문제가 나타났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얘기하기도 쉽겠죠?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설계 방법인데 요거를 모두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도 좋고요. 호환하기도 좋고요. 이거를 유지보수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일단은 패턴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패턴의 이름을 보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솔루션까지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패턴 이름이 그런 거죠. 뭐 시동이 안 걸릴 때, 자,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열어보면 시동이 안 걸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솔루션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입니다. 패턴이 적용되어 해결될 필요가 있는 디자인을 문제다. 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패턴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 시동이 안 걸린다, 핸들이 안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해결,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들 사이의 관계, 책임, 협력관계, 뭐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묶어놓은 것을 해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있습니다. 패턴을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를 쭈루룩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이에요. 자, 생성 패턴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패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그거랑 관련된 패턴을 묶어서 생성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 패턴입니다. 클래스나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더 큰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것들을 구조 패턴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행위 패턴이에요. 객체나 클래스 사이의 알고리즘이나 책임 분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묶어놓은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 분류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보처리 기사 문제가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객관식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 구조, 행위는 있는 거니까 이거 외에 다른 용어가 들어갔다. 그럼 그걸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생성, 구조, 행위 패턴 3가지로 나누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정보처리 기사 그 필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다음 중 뭐 구조 패턴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생성 패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생성 패턴을 쭉 보시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를 만드는 거에 관련된 그런 패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팩토리라고 하는 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팩토리. 자, 무언가를 만드는 건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추상 팩토리 아니면 팩토리 메서드 이런 이름이 들어있으면 요건 생성 패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빌더. 네, 만드는 거니까 빌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이렇게 원형, 그러니까 뭔가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든다. 그리고 뭐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성하고 관련된 거죠. 뭔가 만드는 거랑 관련되는 거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 외에도 싱글톤이 있습니다. 싱글톤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이름이거든요. 네, 생성 패턴의 시옷하고 네, 엮어가지고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 패턴입니다. 구조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더 큰 것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에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제가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우리가 이렇게 전선 코드에다가 뭔가 이렇게 꼽는 거를 어댑터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연결하는 거. 브릿지. 이 건물하고 저 건물을 이렇게 다리로 엮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브릿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뭐 퍼사드, 뭐
여기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외우기는 쉽지가 않은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계속 눈으로 봐서 익혀주셔야 돼요. 아, 이건 구조 패턴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이 웨이트, 그 다음에 프록시 이런 것들은 구조 패턴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인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어디 소속인지를 자꾸 기억을 하시고 눈에 계속 익혀주세요. 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화면을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으로 보시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이터레이터, 미디에이터, 메멘토, 옵저버, 스테이트, 스트래티지, 템플릿 메서드, 비지터 되게 많죠. 네, 그래서 행위 패턴에 있는 것들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생성 구조 행위 중에서 생성 구조를 좀 외워주시고 아, 그거 외의 것들은 행위 패턴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GOF 디자인 패턴에 생성 패턴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생성은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팩토리라는 말도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만드는 거니까 빌더. 그리고 생성에 시옷하고 엮어서 싱글턴.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댑터가 나왔습니다. 어댑터는 구조 패턴에 속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앞장면에서 봤었던 그 표를 기억을 해주시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답은 어댑터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드웨어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미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시스템이 다를 때 이기종 시스템이 서로 잘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미드웨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드웨어의 종류를 쭈루룩 나열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각각 그 미드웨어에 설명을 주면서 이게 어떤 걸 설명하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RPC라고 하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자주 나오는 거여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격의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시스템, 요거를 RPC라고 합니다. 저기에 앞자가 알자잖아요. 알자가 리모컨 할 때의 알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눌러서 뭐 TV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RPC의 알자는 리모컨이다. 그러니까 원격의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미드웨어의 종류 중에서 RPC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는 MOM입니다. MOM의 요 앞에 M자가 메시지를 뜻하는 M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산 응용 프로그램 간에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미드웨어. MO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ORB인데요. 저 맨 앞에 있는 O자가 오브젝트의 O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객체 및 서비스를 요청하고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드웨어의 종류가 되겠죠. 자, 그거 외에도 DB 접속 미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빨간 표시를 제가 해드린 TP 모니터, 이것도 굉장히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TP 모니터의 TP, T자가 트랜잭션의 T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모니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계속 감시한다. TP 모니터.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WAS라고 하는 약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미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드웨어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네, 6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원격 프로시저를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한다. 자, 그러면 떠오르시나요? 네, 이 중에서 리모컨을 생각하면 되겠죠? 원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자, 답은 RP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응집도하고 결합도 이 두 가지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모듈의 내부에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들이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네, 요걸 표현한 말이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끼리 서로서로 친한 게 좋겠죠. 밀접한 게 좋겠죠. 우리 회사, 우리 학교, 나와 밀접하게 같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한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응집도는 높은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합도입니다. 요거는 우리 가족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하고 옆집 가족하고 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모듈과 내가 아닌 다른 모듈. 이 모듈들이 어떤 정도의 관련을 갖고 있느냐. 그걸 결합도라고 합니다.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친하면 좋을까요? 친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그렇지만 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결합도가 낮은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옆집하고 친하면 이사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옆집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응집도하고 결합도를 나누어서 일단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응집도는 높은 게 좋다. 결합도는 낮은 게 좋다.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모듈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자, 모듈을 만듭니다. 모듈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기능을 그 모듈이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알아야 그 모듈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이식성을 고려한다. 이걸 꼭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한다. 너무 작아도 불편하고요. 너무 커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번 보실까요? 가능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고 결합도를 최대화한다. 자, 여기에 답이 보이는 거죠? 결합도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 옆집하고 친한 건 별로 좋지가 않다. 내가 이사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객체지향 방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여러 객체지향 방법론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럼바우의 OMT입니다. 럼바우의 OMT의 원리 쪽에 보시면 제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 3가지를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우라고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객, 동, 기. 네, 앞 글자만 따서 객, 동, 기. 요거는 럼바우의 OMT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동기들이 많이 있죠. 네,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원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만나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동기가 되었습니다. 객이었는데 만나서 동기가 됐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럼바우의 OMT 원리, 객체, 동적, 기능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치 방법론도 자주 나옵니다. 시스템 형성 구조를 모형화하는 DFD를 사용합니다. 부치하고 DFD하고 2개를 엮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째는 코드하고 야든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자, 코드하고 야든이다. 그럼 무조건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객체의 행위를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인데 코드 야든은 ER 다이어그램, 부치는 DFD. 자, 이런 식으로 기법하고 원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레어하고 멜러 방법론도 나오는데 요거는 자주 시험에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하나의 시스템을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해서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정보, 상태, 처리 모델링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해서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네, 7번입니다.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 중 코드 야든 방법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외워야 한다고 엮어드렸던 코드 야드는 이 중에 나와 있는 예제들 중에서 ER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객체의 행위를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초점을 둔 방법이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모듈이에요. A, B, C, D 이제 모듈인데
A를 보시면 A가 B, C, D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팬인하고 팬아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에서 나가는 게 세 개가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 입장에서 보면 A에서 D로 들어오고 있고요. D에서 F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선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시스템의 구조가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나간다. 그리고 위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 팬 인. 그리고 내가 밑으로 뭔가 선이 나가는 건 팬 아웃.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팬 인이 몇 개고 팬 아웃이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주인공을 알아야 되겠죠? 모듈 F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F가 어디 있는지를 볼까요? 네, F가 여기 있네요. F로 들어오는, 위에서 F를 향해서 들어오는 선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세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팬 인은 세 개인 거고요. 그 다음 F에서 나가는 선을 볼까요?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뻗어나가는 선을 보니까 두 개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팬 인은 세 개고 팬 아웃은 두 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행 시스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현행 시스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좀 더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의 현재 상태를 쭈루루룩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분석을 하겠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떠니까 여기는 이렇게 고치고 이런 말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현행 시스템이 분석되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할 때 하는 과정을 볼까요? 플랫폼의 기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성능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서버니, 백본망이니, 라우터니, 스위치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DBMS를 분석합니다. DBMS 현재의 성능과 기술 지원,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비즈니스 융합 분석,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과연 하는 게 맞느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런데 이거를 과연 고치는 게 맞느냐, 이런 전체적인 융합 분석, 성공적인 가치 창출이 될 것이냐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현행 시스템 분석을 어떤 종류를 보는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자, DBMS 분석, 네트워크 분석, 운영체제 분석 앞장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지만 네 번째 보면 인적자원 분석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업자분을 모셨는데 우리 집 그 구성원의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를 분석하진 않죠? 어떻게 생겼고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드웨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미드웨어의 종류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드웨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쭈루룩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 네, 서로 다른 기종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통신 환경,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미드웨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복잡한 이기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환경 간에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네,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미드웨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죠. 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의 하드웨어, 프로토콜, 네, 이렇게 통신 환경 이런 걸 연결한다. 그러면 답은 미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케이스입니다. 분석 자동화 도구다. 이렇게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도구를 어떤 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냐면 자동화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바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무언가 반복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개발자가 너무 피곤하겠죠?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묶어서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게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케이스도 그 정보 처리 기사 문제, 기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케이스 도구들은 문서도 생성해 주고요. 개발팀이 서로 협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력한 그래픽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런 일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사용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를 도와주는 자동화 도구다. 네, 요거를 일단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성이 향상된다. 네, 자동화된 기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된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신속히 숙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4번,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자, 답이 보이시는 거죠? 네, 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본 것처럼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여러 작업들을 자동화해 주는 거죠. 네, 개발자가 하는 여러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주는 거지 사용자를 도와주려고 만들어진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네,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UML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 이렇게 영어 단어 나와 있는 걸 해석해 보면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UML 또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려면 한국말을 하는 거고 뭐 미국에서 얘기하려면 그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를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UML이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언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시스템 개발 과정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모델링 언어입니다. 자, UML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일단은 사물이 필요하고요. 네, 사물, 기본 요소입니다. 그 다음 이 사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물과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림으로, 도형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UML의 구성 요소는 사물과 관계와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아까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정적 모델과 동적 모델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리고 동적 모델은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정보처리 기사 필기에서는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다음 중 다이어그램, 정적 모델 다이어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아니면 다음 중 동적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분류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 모델에 해당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동적 모델에 해당하는 다이어그램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통신, 상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구나. 일단 분류를 나누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문제는 그냥 UML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하면서 틀린 문제를 찾아라. 틀린 그 문구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 모델은 사용자 측면에서 본 시스템 기능이며 UML에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정적 모델은 객체, 속성, 연관관계, 오퍼레이션의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정적 모델은 아까 우리가 구조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었죠. 네, UML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동적 모델은 시스템의 내부 동작을 말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동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동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UML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나타낸다. 네, 지금 객체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나타내는 것은 네, 요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객체가 가진 상태와 그 상태의 변화에 의한 동작 순서, 요 설명이 보이시죠? 네, 요거는 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소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보통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네, 요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다소 어렵게 문제가 좀 꼬아져서 나왔던 형태였습니다. 네,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서로 바뀌어서 설명된 거를 찾을 수 있는지 네, 이런 문제의 답은 4번이었고요. 네, 이것도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다이어그램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구나, 어떻게 쓰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요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한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액터가 있고요. 유스케이스가 있습니다. 액터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유스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에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관관계, 의존관계, 그리고 일반화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관관계는 무엇이냐? 유스케이스하고 액터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연관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다이어그램 안에 사용자를 사람 모양으로 엮어놨죠? 네, 요게 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등록한다. 요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요게 유스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와 글을 등록한다라고 하는 유스케이스 간에 연관관계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래쪽 보겠습니다. 포함관계입니다.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다른 유스케이스의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을 포함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 보니까 포함하는 유스케이스에서 포함되는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점선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include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설명만 들으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글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글을 쓰고 싶으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을 등록하는 거죠. 네, 이거를 지금 포함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하니까 점선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다가 include 로그인을 꼭 하고 그 다음에 글을 등록하도록 하겠다. 포함 관계를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 관계입니다. 확장 관계는 특정 조건에 따라 확장 기능 유스케이스를 수행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그 기능을 가진 유스케이스를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확장 기능 유스케이스에서 확장 대상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점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extend라고 표기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 네, 글을 등록을 평소에는 그냥 글만 등록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파일을 첨부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 확장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그 로그인을 먼저 하고 글을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확장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의 머리가 파일을 첨부하는 게 글을 등록하는 쪽으로 향하도록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exten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런 확장 관계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는 일반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유스케이스들 또는 액터들을 모아서 추상화를 해놓은 유스케이스
액터, 연결, 그룹핑. 네, 그 관계를 일반화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네, 게시물을 검색한다라고 하는 유스케이스가 있는데, 게시물을 그냥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날짜로 검색하기도 하고 키워드로 검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로 검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슷비슷한 그 검색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룹핑을 했다라고 해서 머리를 확인해 보시면 다른 애들하고 머리가 다르죠? 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엮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반화 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유스케이스 수행 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유스케이스가 뭐냐? 네, 우리가 앞에서 쭉 봤었는데 그 중에서 확장, 네, 확장. 그러니까 글을 등록하는데 어느 순간 특별한 조건, 파일을 첨부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요구사항 모델링에 활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에자일 방법, 요구사항 모델링 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도 활용되고 있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적, 동적 이렇게 둘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동적으로 다이어그램을 분류했을 때. 그런데 4번에 보면 저 단계 다이어그램은 요구사항 모델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패턴이 다시 나왔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건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자, 다시 기억나시죠?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 호환성, 유지보수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서 올바른 설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 얻어지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점이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에 있었습니다. 2번. 말도 안 되죠? 네, 개발 프로세스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디자인 패턴의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럼바우 분석 기법. 네, 아까 여러 가지 객체 지향 그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있었던 럼바우의 분석 기법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객들이 모여서 동기가 되었다. 이거를 꼭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객체 모델링입니다. 객체 모델링은 정보 모델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요. 자, 주인공이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객체 모델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속성과 연산식별 그리고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다. 네, 요게 객체 모델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적 모델링입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들을 모델링하였는데 동적인 행위들을 표현한 모델링이다. 네, 이런 용어들이 보이시죠? 객체들이 이동하는 거, 전달되는 거 이런 과정들을 표현해 놓은 게 동적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능 모델링입니다. 자료 흐름도를 이용합니다. 자료 흐름도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간에 자료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료가 중심이 돼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그런 모델링 기법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고요. 객체, 동적, 기능 세 가지. 그리고 각각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16번. 럼바우 분석 기법에서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자, 그리고 객체를 찾아내어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답은 네, 오브젝트,
객체 모델링 맨 위에 있었던 객동기 중에서 맨 앞쪽에 있었던 그 모델링 기법입니다. 답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객체와 속성, 클래스와 멤버, 전체와 부분. 자, 익숙하시죠? 네, 객체라는 말이 나오고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네 가지 예제들 중에서 네, 이거 객체 지향 분석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애자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네, 2001년도에 애자일 연합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전적인 다른 방법들이 있었겠죠? 네, 프로세스와 도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방법론에 반대해서 2001년도에 모임까지 결성될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원칙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가볍지만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는 플러스 되어 있는 거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방법론이 너무 문서화에 치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하고 계약 협상하는 것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상 계약이 협상되면 그 다음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프로세스와 도구, 문서화, 고객과의 계약 협상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개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말고 문서만 잔뜩 만들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고객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바꾸고 개선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자, 애자일이라고 하는 저 이름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문제입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의 가치가 아닌 것은 프로세스의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둔다. 맞는 거죠. 그리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에 더 가치를 둔다. 3번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해하기 좋은 문서에 더 가치를 둔다? 네, 이게 아닌 거죠. 문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네,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이것도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아닌 거 찾는 거니까 3번 이해하기 좋은 문서는 빼는 거였죠? 아까 그 앞장 그림에서 어떤 걸 빼는 거였고 어떤 걸 더하는 거였는지 네, 몇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18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내용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순서를 볼까요? 일단은 클래스를 결정을 합니다. 자,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할 거야. 그럼 어떤 클래스가 필요하지? 회원이 있어야겠네. 회원. 대출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네. 그 다음 도서가 필요하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클래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메서드를 찾아야 되겠죠? 메서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회원에 가입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메서드를 찾습니다. 대출은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대출, 반납, 연체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도서는 도서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메소드를 다 찾고 나면 속성을 추출합니다. 속성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죠. 회원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로 회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회원 번호, 회원명,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대출은 대출일이라던가 반납일, 회원번호, 도서번호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도서가 갖고 있어야 할 정보에는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보입니다. 저 선을 가지고 각각의 클래스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볼게요. UML 다이어그램 중 시스템 내 클래스의 정적 구조를 표현하고 자, 클래스의 정적 구조를 표현한다. 클래스와 클래스와 속성 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다이어그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답은
4번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설계 시 제일 상위에 있는 메인 유저 펑션에서 시작해서 기능을 하위 기능들로 분할해 가면서 설계하는 방식. 자, 위에다가 메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메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하위 모듈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 자, 요거는 1, 2, 3, 4번을 쭈루룩 보니까 답이 보이네요. 하향식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1회 기출문제의 첫 번째 과목인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을 쭉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